과거에 그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미국 월가도 그렇고 비트코인 자체를 뭐 결제라든지 송금 수단이라든지 투자 수단으로 인정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좀 수용되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좀 월가에서 하나둘 좀 대형 은행들이 조금 더 관련 사업도 해보고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송금이나 결제 편의를 가지고 있는 게 기존 전통 은행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망 결제라든지 뭐 수수료 이런 수익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예금을 두거나 그런 걸 좀 활용하지 않거나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전통 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볼륨이 직접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 영향이 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은행 자금이 좀 기반이 좀 약화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그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이라고 하면은 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측은 중앙은행 갖고 있는 뭐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관련된 그런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민간 기업들이나 은행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라서 우려가 되는 것은 각국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정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중앙은행이 가게나 기업에 예를 들어서 뭐 소비나 투자 그런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활용했다면은 금리 인상이나 인하 같은 그런 파급 경로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금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그 중앙은행이 컨트롤 수 하는 일종의 그 경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우려가 든 게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은행도 그렇고 좀 기업도 그렇고 현재 그런 법안이 정부 법안으로 지금 현재 상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 차원에서는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이런 제도권 움직임에 끼어들어간 모양새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는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자체적으로 은행들 중에서는 브랜드나 이런 거를 좀 로열티나 이런 거 등록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고, 가장 수혜를 볼 산업군 중에 하나가 그런 플랫폼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로 볼까요? 이런 산업 같은 데는 사실은 락인 효과라고 있거든요. 락인 효과가 뭐냐면은 이미 예를 들어가지고 카카오를 쓰신 분들은 카카오페이, 뱅크, 모빌리티,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생태계 안으로 사실 내가 카카오톡을 쓴다는 거는 그 생태계 안으로 초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그런 수단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나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은 이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위협되겠냐?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의 사업 경쟁력에 이걸 어떻게 잘 적용시키냐에 따라 달려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거나 쓴다. 근데 이거 약간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적용시키는 건데 그 본 사업의 그런 매력이 더 높아야 됩니다. IT 산업이나 메신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돕고 있는데 이게 국내용이 아니라 내수용이 아니라 글로벌로도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 사업 생태계 확장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에도 많은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제나 수단에 불과하고요. 본인들의 사업이 얼마나 확장이 되고 볼륨이 커지냐에 따라서 연동되는 효과가 그런 민간 기업 입장에서 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래도 약간은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이제는 한번 저희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은행도 그렇고 이거를 막 적대시하다 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민간에서 직접 본인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나 그런 비즈니스를 넓혔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통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그런 태도가 약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유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그러면은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디지털 달러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지폐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달러를 들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좀 익숙하잖아요. 비트코인 한 2014년 전후로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좀 거래를 좀 하고 그러면서 많이 유명해지는 그런 암호화폐인데,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스테이블은 안정화돼 있다. 그러니까 가치의 변동성이 안정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명확하고요. 비트코인이 사실 하루에도 급등락을 여러 번 할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좀 더 변동성이 작은 그런 일종의 암호화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의 원리를 보자면은 예를 들어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기초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연동, 그러니까 패깅하는 그런 디지털 암호화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믿음직하고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암호화폐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한 계기가 우리나라랑은 좀 맥락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규제나 공시 요건을 담은 지니어스 법이라고 지난 7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명을 좀 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확정되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달러 패권 유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종이로 화폐로 쓰는 달러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암호화폐로 달러가 많이 쓰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달러를 확장시키는 큰 계기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다수로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일부 몇몇 자산을 좀 이렇게 담보로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보로 두는 그 자산 자체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테더라든지 아니면 서클이라든지 미국의 단기 국채를 담보로 잡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유통이 되면 될수록 단기 수요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같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연동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사실은 다 이미 지니어스법이라든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그런 추진한 계기가 이미 그런 달러 패권의 의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국채 수요라든지 그런 미국 경제의 유리한 방향으로 아무래도 진행된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대척점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경제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인데, 아르헨티나나 남미도 좋고요.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린 국가가 좀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는 국민들은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거를 선호를 할 수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사실 종이화폐를 일일이 구하려 한 것보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구해서 그 자체로 본인의 거래 수단 쓰거나 아니면 국내외로 결제하는 데서 좀 더 유리하거나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까 제가 앞서서 그런 중앙은행 예시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 이런 경우 사실 통화 가치의 하락을 또 떨어뜨리거나 위상을 또 낮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당 나라로 하여금 자본 유출을 발생시키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하고 신흥국 이렇게 대척점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그런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도 남미라든지 조금 더 그런 국가에서 가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을 받던 좀 노동자들 있잖아요. 멕시코 노동자다, 아니면 아르헨티나 출신 노동자다 하면은 거기서 달러를 벌지 않겠습니까? 달러를 벌면은 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환전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본국에 있는 가족한테 송금하기에는 다른 기존 전통 통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의하고 편리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미국하고 다른 신흥국 관련해가지고 좀 더 약간 대척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런 자본 유출이나 그런 통화가 불안정한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다, 노동자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 비자든 어떤 경로로는 일하고 있으면은 달러를 받기에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 형태를 받는 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좀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씩 더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달러의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저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채나 이런 단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전체 자본시장 보면은 기초 자산 시장에 정말 큰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2028년까지 그 2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된 건 뭐라고 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유망 사업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대중의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주위 분들하고 말씀 많이 나누면은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다른 기타 자산에다가 그 가치를 연동된 자산인지 그 자체에다 투자를 한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총 3가지 정도를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 테더나 서클에 대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들 기업하고 연동돼 가지고 같이 그런 일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는 기업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카테고리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내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가 이렇게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한번 내가 결합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본 사업에다가 연동시켜서 한번 사업을 확장해 보겠다, 매출을 늘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기업들에 제가 보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아직 우리나라라기보다는 미국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든 뭐 유통을 하든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유관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이걸 왜 결합하려고 하는지, 이걸 묻지마식으로 연동시킨 게 아니라 이걸 왜 연동시키고 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지, 이런 적절한 카테고리에 맞는 기업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게 적절한 포인트가 아닐까. 예를 들어가지고 발행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지니어스 법이 그런 공시나 규제 요건을 좀 마련한 법안인데, 그런 발행사들이 첫 번째로 얼마나 그러한 공시 요건을 준수를 하고 얼마나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자금 운용 현황을 보고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발행사들의 유동성을 좀 봐야 됩니다. 유동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달러가 연동이 됐든 간에, 아니 내가 좀 환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요걸 내가 다시 그냥 돌려받고 싶어. 내가 연동된 뭐 달러라든지 내가 환매 받을래 한다면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환매 가능한지 여부를 사실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한지 여부가 두 번째로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담보자산의 질입니다.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그런 전통 자산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잡아있기 때문에 담보자산의 구성 요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처럼 일종의 이렇게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던 그 자산들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담보자산의 구성과 질을 한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공시 요건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유동성, 끝으로는 담보자산의 구성과 질을 한번 따져보는 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로 된 암호화폐라고 했으면은 일반 돈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 화폐랑 뭐가 다르고, 또 이건 뭐 예금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뒤죽박죽 될 수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결제를 하려고 하거나 송금하려고 하는데 그냥 월렛이라고, 이게 전자지갑 안에 있는 그 수단이고요. 그냥 뭐 전자화폐인 거고요. 암호화폐인 거고, 사실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전통적인 돈, 종이화폐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예금을 한다. 그럼 대략 5천만 원 정도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보호가 되잖아요. 최근에 또 1억까지 상향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전통적인 제도가 적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도 왕창 좀 내가 한번 활용을 해보자, 내가 매수를 해보자 했는데, 막상 소비자나 그런 결제를 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변화는 아직 전통적인 화폐보다 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유심히 관찰하는 게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